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가을. 이게 뭐지? 싶죠? 저만큼 저기 멀리 피어있네. 홀로 피어있네. 모든 존재는 고독하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게 반복되는. 여러분 안녕. 햄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김소월의 산유화. 산유화는 꽃이 피고 또 꽃이 지는 이러한 평범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근원적인 고독감에 대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산유화는 산에서 피고 지는 모든 꽃을 의미하는데요. 이 존재는 시 속에서 홀로 외롭게 피었다가 지는 그런 고독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럼 작품 분석을 하기 앞서서 일단 이 김소월, 우리 김소월이라는 시인부터 알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1920년대를 대표하는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민요 시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김소월의 시를 읽다 보면 민요적인 율격도 많이 드러나고 그런 향토적인 정서들도 많이 드러납니다. 실제 이 시에서 사용되는 향토적 소재를 설화에서도 많이 차용해서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소월의 산유화를 읽으면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의 정서, 그런 정서와 민요적 율격, 이런 부분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율격이란 뭐냐면 사문보를 의미해요. 사문보는 새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끊어 읽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리랑 같은 게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새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읽히죠. 마찬가지로 김소월의 산유화 역시 삼음보를 기반으로 한 시입니다. 또 김소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적 어조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되게 차분하고 부드럽고 그런 어조를 많이 썼죠. 산유화에서도 뭐뭐하네 이렇게 차분한 어조, 여성적 어조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김소월의 산유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봐볼게요. 산유화, 아까 산유화 산에 있는 모든 꽃이라고 했죠. 산에 피는 꽃, 산에 있는 꽃. 근데 이 산에 있는 꽃이 피고 진다 그랬어요. 피고 지고 생성했다가 소멸하고, 그죠? 그리고 이 김소월의 산유화의 주제는 모든 존재는 고독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적 고독, 이 시에서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에 있는 꽃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존재는 고독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김소월은 민요적 율격을 참 많이 쓴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민요적 율격은 사문보라고 했었죠. 사문보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 율격을 사용한다. 보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새 덩어리죠.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것도 새 덩어리. 그치? 산에 피는 꽃은 이것도 새 덩어리. 사문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 여기서는 이 꽃은 산에 피는 꽃이죠. 산에 피는 꽃,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생명체가 핀다, 꽃이 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생명, 탄생을 의미하겠죠? 피는 거니까. 그리고 꽃이 피네. 지금 피네 피네가 반복되고 있어요. 피네 피네 피네. 반복법이 쓰였다. 반복. 그리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우리 보통 계절을 얘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죠. 순서가 봄부터 해서 겨울까지로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순서를 바꿨어요. 가을, 봄, 여름 없이. 이 가을이란 게 뭐냐면 가을을 의미하거든요. 가을, 거기에다가 아랑 으가 만나서 으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가을이라고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일부러 가을이라고 안 하고 가을이라고 했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 이유에서 나눠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을을 갈로 말한 이유는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운율감 때문에. 우리 삼음보를 썼다 그랬잖아요. 가을, 봄, 여름 없이 이거보다는 가을, 봄 이게 좀 더 부드럽고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운율감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을을 가리라고 표현했다.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낯설게 하기 를 하고 있다. 낯설게 한다? 우리 보통 가을이라고 많이 안 쓰니까 이게 뭐지? 싶죠. 일부러 낯설게 하려고 가을이라고 바꿔 썼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계절 없이 모든 생명체가 탄생하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 산에 피는 꽃. 여기서 뭔가 산에 산에 피는 꽃은 한 줄로 해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근데 의도적으로 행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산에 엔터 피는 꽃. 이렇게 행을 나눠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의도적으로 행을 구분했다. 새로운 행배열. 현대적 변용이라고도 하죠. 현대적 변용.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그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대. 이 꽃이란 건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다고 했죠. 산에 피는 꽃. 근데 그 꽃은 막 다른 꽃들이랑 어울려서 다 같이 막 조화롭게 피는 게 아니라 혼자서 멀리 저만치 피어있대요.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고독하다. 모든 존재는 외롭고 쓸쓸하다.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 거죠. 우리 이 저만치는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만치.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보면 좋겠죠. 공간이 여기다가 1번, 2번. 첫 번째, 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애는 이런 경우예요. 화자가 지금 꽃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화자가 이렇게 서 있고 화자가 사람 그리면 안 되지. 꽃을 그려야지. 꽃. 지금 산에 핀 꽃이에요. 산유화. 화자가 산을 보고 저 꽃이 저만치 피어있네 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거리죠. 화자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꽃이 피어있는 산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 산과 꽃은 하나의 자연이잖아. 그치?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저만치라고 표현한 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야. 화자가
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화자도 산 속에 있죠. 화자가 산 속에 있는데 산 속에 가서 여기에 가서 꽃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꽃을 지켜봤는데 사실 꽃은 여러 송이 이렇게 피어 있었겠죠. 한 송이뿐만이 아니라. 근데 산에 들어가서 화자가 꽃을 보는데 이 꽃들이 서로 따로따로 서로 저만치 피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꽃과 꽃의 거리. 다른 말로 하면 이 꽃도 하나의 생명체, 다른 꽃도 하나의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끼리의 거리. 두 번째 의미는 꽃과 꽃의 거리. 이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화자와 꽃의 거리죠.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면 인간과 자연의 거리일 테고. 그래서 저만치를 두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애매성을 갖는다라고도 해요. 저만치를 저렇게와 저만큼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저만큼은 꽃이 저만큼 저기 멀리 피어 있네 이런 거리감을 드러내거나, 두 번째 저렇게 피어 있네. 꽃이 피어 있는데 홀로 피어 있네. 다른 꽃들과 같이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피어 있어도 같은 흙을 공유해도 각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피어 있잖아.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피어 있네. 그런 상태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해석하기 어려워. 왜냐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치? 그냥 저만치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저만큼, 저렇게 그런 거리감도 어떤 거리감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사실 울고 싶은 대상은 누굴까? 진짜 새가 운다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여기서 우는 작은 새, 이거는 화자의 감정을 대신 나타내주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우는 작은 새를 화자의 감정이입 대상이다. 화자의 감정이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화자가 너무 외롭고 나도 사실은 이 꽃뿐만이 아니라 이 꽃은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대잖아요. 이 화자도 역시 어떠한 생명체죠. 나도 이 꽃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야. 그래서 슬퍼. 그래서 울어, 화자가. 근데 그것을 작은 새가 운다라고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그래, 이렇게 외롭고 슬퍼. 산에서 나는 외롭게 피어서 홀로 지내고 있어. 하지만 나는 꽃이 좋아. 그래서 산에서 사는 거야. 내가 고독한 존재인 걸 알아. 그래서 외롭고 슬퍼. 하지만 나는 이 슬픈 걸 외로운 존재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산에서 살래.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외롭지만 난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그래서 난 여전히 이 산에서 살 거야. 라는 의미예요.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본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1년이랑 조금 되게 많이 비슷하죠. 단지 바뀐 거는 피네 지네만 달라졌지 1년과 4년의 모습은 되게 비슷해. 그래서 여기 산에 있는 곳이 핀다. 이거는 1년에서 나오고 있고 지고 이거는 4년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년과 4년이 구조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변주한다라고 해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살짝만 바뀌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아까 피네는 생명의 탄생이라고 했죠. 꽃이 지네. 이거는 생명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유의 깊게 볼 점은 뭐냐면 꽃이 핀다, 생명이 탄생한다, 그리고 꽃이 진다, 생명이 소멸한다, 그리고 끝, 피고 진다, 끝,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고 지고 또 피고 또 지고 이게 이 사이클이 순환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생명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생명 순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뭐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꽃이 피네, 피네, 피어있네, 산호라네, 꽃이 지네, 이런 네 반복을 통해서 차분한 어조를 드러내죠. 차분하고 또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태도를 보입니다. 네, 이 산유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산유화는 모든 존재는 고독하다, 근원적으로 고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핀다, 생명의 탄생을 의미했고요. 꽃이 진다, 이거는 생명의 소멸을 의미했어요. 근데 이건 피고 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게 반복되는 생명 순환의 원리, 생명 순환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피네 피네 피네, 이 피네의 반복, 그리고 지네 지네 지네, 지네의 반복, 반복도 쓰였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시어의 애매성 부분에서 저만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만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는 작은 새, 이 작은 새는 화자, 외로운 존재로서 화자의 감정에 이입하는 그런 대상임을, 화자의 분신이라는 점을 유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조적인 측면에서는 뭐뭐네, 네 이런 네 반복을 통해서 차분한 어조,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문보 율격을 지키고 있다 그랬는데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사문보를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이연에서 산에 피는 꽃은 이렇게 행을 구분해서 다양한 행가리를 통해서 현대적 변용으로 사문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 같이 배워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